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간도 70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변수는 더 이상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금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있죠. 이들 새 후보 진영이 보고 있고 읽고 있는 현재의 표심 직접 들어보고요. 민심에 대한 간절한 마지막 호소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루어진다 라이브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 나와주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용호 국민의힘 선대본의 대외협력본부장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조성주 정의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KBS 정치합시다의 고정 패널이시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70시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마지막 올인해야 될 타이밍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일단 민주당부터 승리를 자신하고 기대하고 있죠. 짧게. 자신보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선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거의 자신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신하고 있습니까? 정의당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뭐 표현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전을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전을 기대하고 있고. 자, 그래서 짧게 들어보셨고 그럼 각 대선 후보와 캠프 현재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텐데 그에 앞서서 어제 있었던 대선 후보 유세 발언부터 저희가 준비한 거 있는데 잠시 먼저 들어보실까요? 그 간절함과 절박감으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승리의 무기로 삼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초보 아마추어 국정 연습하게 할 겁니까? 검증된 실력을 갖춘 프로에게 국가 경영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머리가 좋습니다. 정부만 미친 짓 바보 짓 안 하면 우리 국민들이 못 살 이유가 없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들 이번에 갈아치워 주십시오, 여러분.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으니까 심상정도 단일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변하지 않는 이 양당 정치, 변하지 않는 이 호남의 일당 독재를 깨는 것이 더 나은 정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들어보셨습니다만 정치권과 여론조사 분석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대체적인 시각을 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박빙 우세였다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민주당은 승리를 기대한다고 그랬고 윤석열 후보 측은 거의 자신한다고 한 현재의 민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강훈식 본부장님. 네. 저는 초박빙의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추격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선거에서 여당은 항상 불리한 입장에 서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그 결과값에 저희가 답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캠페인과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후보 간의 비교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래서 과거에 대한 평가에서 미래에 대한 선택의 선거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 저희는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이 물론 뭐 과거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국정 운영을 맡길 것인가 이제 이렇게 좀 선택이 옮겨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조금씩 추격을 더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자체 분석으로는 8% 차이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 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는데요. 저희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추격 발판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만들어서 보면 저희가 아주 근소한 차이, 뭐 2, 3% 안쪽으로 저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 대표는 8%로 이긴다고 하고 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은 2, 3% 정도로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8% 승리라는 게 지금 조사치 국민의힘도 지금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시면 선거법 큰 위반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글쎄요, 어떤 분위기 근거로- 정도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근거로 8%라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당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지금 이제 어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만 이제 투표일에 가까우면서 전공교체 여론이 50%가 넘는데 이 여론 정도 지지도에 수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라고 그럴까?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반신반의했는데 그 수많은 리스크를 넘어서 이제 투표일에 오면서 이제 저 정도면 막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제 지표는 결국은 전공교체 여론에 수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가 같이 함으로 해서 예. 우리 국민들의 마음, 전공교체를 원하는 그분들의 마음에 안도감을 주면서 네. 상당히 안정권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정권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계신다고요?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TV 토론 때 심상정 후보께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현재 지지율 3배를 더 받아서 10%를 넘기고 싶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대선보다는 5년 전의 대선보다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선거를 하고 있는 건 저희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의 대선은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왼쪽에서 바람이 불었다랄까요? 네. 촛불도 있었고 탄핵 이후에 촛불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번 대선은 전반적으로 이제 앞에 이용호 의원님께 말씀해 주셨지만 오른쪽에서 불고 있죠. 정권 교체에 대한 이제 여론이 네. 상당히 높은 선거라는 것은 그 구도에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왼쪽에 서 있는 정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다만 선거 막판 이제 뭐 좀 이따 이제 주제를 다루겠지만 이제 단일화나 구도가 어쨌든 조금 이제 변화를 하면서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진보 정당으로서 이제 정의당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제 상당히 준비된 후보로서 조금 더 막판 어필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겠냐 이런 지점에서 조금 더 좀 적극적인 지금 막판 전략이나 공세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선거 직전에 이렇게 우리가 얼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민심에 어떤 영향 미칩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밴드웨건 효과네, 언더독 효과네, 막 앞서는 후보한테 더 몰린다거나 밀리는 후보 쪽에 동정표가 쏠린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의 메시지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게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지금 밴드웨건이나 언더독이나 그런 얘기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투표제가 도입되고 나서는 투표율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총선도 66%까지 올라가고 예. 어저께 그 사전투표도 37%까지 갔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밴드웨건이나 언더독이나 얘기할 수 있지만 양쪽이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나오는 상황이면 적어도 고관여층이나 중간여층까지 다 투표하는 상황이면 그런 효과를 얘기하는 건 어렵고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까지 조사 발표된 거를 쭉 다 보면 누구도 지금까지 승리를 확신한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나 분명히 적어도 유리하지는 않은 이재명, 적어도 불리하지는 않은 윤석열 이 구도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 모든 조사가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까 강훈식 의원도 얘기했지만 단일화 이후에 얼마나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해서 추격해서 역전시켜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박성민 대표 얘기한 단일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민심 흐름. 그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명백하게 본인이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너무 여러 번 밝히셨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선거운동원이 돌아가셨을 땐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완주하겠다까지 표현하시고 그리고 뭐 손가락까지 운운하면서 또 상대 후보의 무능함에 대한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의 무능함에 대한 이야기를 TV 토론이나 유세에서 너무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본인이 완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사실은 투표 전날 저녁에 그런 결정을 새벽에 그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본인 표현으로는 자신의 행정 경험을 필요로 한다라는 식의 백브리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단일화를 명분과 감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자리와 욕심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분명히 좀 분노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그분이 10% 정도의 지지율을 가졌던 후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게 실망한 분들이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반감, 반발 그리고 또 저희 지지층에서 보면은 저건 정말 아니지 않냐. 저렇게 무조건 더하기 하기 식으로 그렇게 뭐 명분과 원칙 없이 단일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좀 생겼고요.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나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는 44일 전이나 41일 전에 완성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40여 일간의 지지층들이 서로 우리가 원칙은 이런 거고 과정은 이런 거고 명분은 이런 것들이라는 걸 합의할 수 있었던 거에 비하면 그 전날 밤에 이루어졌던 거에 대해서 명분과 원칙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묻지마 정권 교체는 안 된다고 했던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그 묻지마 정권 교체를 본인 스스로가 해버린 것에 대한 분노와 실망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노와 실망이 지금 손에 잡힙니까? 어때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 듣고 계실 저희가 거 지금 아니에요? 따로 조사를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 아닙니다만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지지자들의 흐름을 보면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지지하셨던 분 중에 공개적으로 저희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됐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저희는 좀 잡히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효과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안철수 후보도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완주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의 민심이 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민심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그 민심에 반해서 끝까지 갈 수가 없었다. 그게 현실이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 민심을 역행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탈을 하고 또 일부 지지층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생기고 왜냐하면 저 지지도가 점점 빠졌거든요. 이게 마지막 투표장에 가서는 거의 이제 정말로 적어지는 숫자가 나올 텐데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대선이 끝났는데 정권 교체가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본인이 감당할 부분 또 됐을 경우에 또 감당할 부분이 과연 뭔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안 후보가 굉장한 고민을 한 끝에 결단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호응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하는 이재명 후보 측은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고 저희 캠프에서도 사실은 거의 마음을 내려놨었거든요.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의 일지를 쭉 발표를 하면서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단일화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안 후보께서 이대로 가기는 어렵다고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인식하고 결단을 내려준 것이고요. 그 부분을 국민들이 많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정의당은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진보 진영 쪽에는 불리한 구도로 갔다가 막판에 지금 불거진 이 단일화 이슈가 전혀 새로운 포인트에서 지금 작용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가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에 나누어질 표가 정의당 쪽으로도 꽤 좀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말씀하시는 거죠? 기대도 있고 사실 우려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려? 네, 우려도 있죠. 그러니까 기대라는 것은 이제 구도가 좀 단순해짐에 따라서 어쨌든 4자 구도에서 3자 구도로 단순해짐에 따라서 어쨌든 양당을 찍지 않던 양당 체제, 양당 독점 정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어쨌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의당에 이제 좀 표가 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또 이제 양당 지지자들의 이제 결집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의당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본재되어 있고요. 단일화 관련돼서는 이제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안철수 후보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게 정의당 아닐까?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정치에서는 이 양당 체제 안에서 제3지대에 그게 진보든 중도든 제3의 정치 세력이 살아남는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 한국 정치는 양당이 뭐 나와 계시지만 대부분의 자원과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안철수 후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마음을 굉장히 잘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버티는 게 어렵고 정의당에 이제 끝까지 심상정 후보가 버티고 이제 가겠지만 그만큼 한국 정치에서 이제 다른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어떤 그래요. 사례다 이렇게 볼 수도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지난주 이 시간에 이 프로에서 실시간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일 유세 일정 취소했다는 속보 전해드리면서 그게 물론 이게 이제 결국 단일화 이 이슈로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주식시장에서 예고된 재료는 뭐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가 별로 없는데 요거는 전혀 예고되지 않았던 재료 아닌가요? 또 어느 정도는 예고가 됐죠. 그때도 뭐 단판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정의당이 말씀 잘하셨는데 결선 투표제가 없다는 것이 정말 안철수 후보나 정의당에는 좀 비애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이 단일화는 애초부터 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 하는 게 도움이 될지 끝까지 안철수 후보가 완주해 주는 게 도움이 될지가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도 내가 정치 미래를 봤을 때 단일화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게 좋은지 이 판단도 쉽지 않았고 심지어는 민주당조차도 똑같았다고 봐요. 저 단일화 하는 게 우리 민주당한테 좋은 건지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이제 그만큼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숫자로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국민의힘이 얻은 게 있다면 세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단일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민심은 정권교체다. 이 얘기를 해서 명분을 줬다는 거 하나 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굳이 단일화할 필요 없다고 얘기해왔지만 단일화를 함으로써 약간 윤석열 후보의 그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측면 하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혹시라도 되면 검사 출신이라 또 이렇게 폭주할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뭐 약간의 완충 장치, 견제 장치라도 좀 마련한 거 아니냐 이런 걸 얻었다고 좀 봅니다. 네. 이런 거는 뭐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잘 안 되고 결렬되고 나서 호남에 가서 호남에 자기가 보성당하고 합당한 거, 바른미래당 만든 것은 굉장히 후회할 일이다. 사과한다.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이나 또 호남에서 어떤 또 역풍을 불러일으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역풍 얘기했는데 이용호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안 단일화를 역풍 얘기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을 거스릴 때 생기는 게 역풍이죠.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를 찬성했던 입장에 있었고 물론 제3당이지만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 50% 이상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데 그 민심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순풍이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우리 국민들의 그 여망에 도저히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풍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선거가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양 진영의 결집할 정도 충분히 결집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 측도 거의 바닥을 긁다시피 해서 결집된 상태다라고 보는 것인데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정의당 후보가 계시지만 지금 심상정 후보의 지지도가 2%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지도가 원래는 뭐 5%든 뭐 10%든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적은 것은 그 지지도가 어디로 갔겠어요? 결국은 민주당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는 거의 결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역풍을 얘기하지만 거의 효과는 좀 적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안철수 지금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관련해서는 제가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제가 이제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만 그 저희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는데 정말 축하한다 이래요. 그래? 그분들은 호남이면서 중도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 바닥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이 효과를 발휘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얘기할 때 좀 또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용호 본부장께서 뭐 순풍이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아까 지금 역풍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 사퇴 전 지지율이 얼마나 가느냐 이거 여부를 떠나서 남아있는 마지막
부동층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음을 정하지 않는 이분들한테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민주당에서는 자체 평가하고 계십니까? 크게 이제 보면 남아있는 부동층이 많은 공간이 몇 군데 있는데요. 네. 그중에 여성 유권자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컸던 여성. 것 같습니다. 20, 30대. 예, 20, 30대뿐만 아니라 주부층도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구도가 되게 선명해졌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심상정 후보님한테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면 여성 정책이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이준석 여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체제하에 여가부 폐지라든지 여성 정책 전반에 대한 후퇴 아하.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거기가 가장 부동층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공간으로 보면. 근데 그 부동층들이 저는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다라는 것. 그 대개 그래서 규모가 얼마나 보십니까? 한 100만, 200만? 뭐 제가 표집으로 할 수 있는 숫자로의 퍼센테이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만 네. 전체 지형이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주부층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분 중에도 많은 부분은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그 젠더에 대한 거리감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를 좀 가깝게 느꼈던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간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으로 가면서 네.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성 정책이 높다. 그리고 여성 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지점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흐름이 강하게 생긴 것들은 눈으로 확인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인가요? 그 여성 시대인가? 그 왜 여성 커뮤니티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들어간 것도 그런 그런 지점도 맥락인 있고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가 본 여러 그 커뮤니티 밖으로 이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밖으로 나온다는 건 2030 여성들 그리고 주부층에게도 야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이길 경우에 급격한 후퇴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요? 그거는 뭐 이번 선거에 공공연하게 밝혀졌던 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표가 저는 이제 뭐 역풍, 뭐 순풍 이런 문제를 떠나서 표가 응집되는 효과는 확실히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정의당 조성주 실장님, 여성표 가운데 심상정으로 가려다가 강훈식 본부장 말씀처럼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는 등의 연유로 해서 이재명으로 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이 있다면 요거는 경계해야 되는 거죠, 정의당에서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런 흐름이 있다면 경계해야 되는데 저는 아마 그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옆에 이제 강훈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2030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를 친여성 후보라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허. 민주당 정권에서 권력형 성범죄가 사면타로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을 초기에 명백하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선거 뒤늦게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쭉 지적했듯이 선거가 막판에 유리하지 않다, 뭐 적어도 유리하지 않다는 상황까지 초박빙으로 오면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얼만큼 지금 2030 여성 유권자들한테 소위 말해서 저쪽에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하는 여가부 폐지 이거에 대한 이제 공포 심리를 자극해서 하는 걸로 과연 그게 좋은 효과를 줄까? 저는 오히려 여기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세요? 협박하는 거냐 지금. 지금까지 예를 들면 아까 문재인 정부의 뭐 여성 정책을 이어왔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여성 유권자들한테 지금의 이 막판에 급선회 하는 것이 또는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역풍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고 보세요? 있습니다. 박 대표님,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대한 시선들은요. 세상에 이런 아전인수가 어딨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보는 시각이 정말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박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부동층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동층이라는 게 이제 그 여론조사에 잡혀 있는 부동층이 있고 아예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부동층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 바깥에 있는 이 부동층을 저는 더 주목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도 그 생각에 좀 조 시장님 생각에 좀 약간 그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지막에 지금 유동화돼 있고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게 여성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2030 남자표는 잡기 어렵으니까 거기다 하자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 오히려 2030만 확실히 그 잃게 되고 2030 여성표는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 가 있었던 또 부동층에 있는 그 여성표가 젊든 좀 중년이든 이분들의 문제는 흩어질 거라고 보는데 네. 윤석열 후보로 일부 갈 거고 기권할 수도 있고 저는 심상정 후보한테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젠더 이슈라는 게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부각된 선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이 젠더라는 문제를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안철수나 심상정이 지지했던 이 그 여성 표들이 있습니다. 그 예, 예. 표들은 그 분명하게 의사를 하기 위해서 심상정 후보로 갈 수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미 심상정 후보를 찍다가 정의당을 지지했지만 정권 넘겨줄 수 없다. 이 표들은 상당히 같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재명 후보로 그렇게 기대만큼 많은 표가 갈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묘하게 세 분이 다 이제 저희를 공격하는 형태가 돼서 저희가 확실히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성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그거를 줄여갖고 그 군비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나 여가부를 처음엔 기능을 조정하다고 했다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동의하기 여성들은 많이 어려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를 물론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의 과거의 잘못된 형태가 뒤에 반성이 되고 그래서 뭐 역풍이 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성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의 여성 정책의 심각한 후퇴를 쉽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것보다는 더 소위 말하는 젠더 감수성이라는 지점에 있어서 예.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후퇴됐던 모습은 너무 여러 장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해 와서 초반에 심지어는 그걸로 여가부 폐지라는 6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로 페이스북에 내면서 얼마나 많이 보도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느끼는 여성 전체에 대한 불안감들을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최선의 후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의 후보로서의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걸로 인한 지지층의 흐름 또는 부동층의 흐름들은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안철수 후보의 표가 그중에서 또 2030 여성이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쪼개서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표, 정권 교체를 원하지만 비교적 중도 실용적인 사람들 그런 부분 지지자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분은 기본적으로는 정권 교체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2030 여성 부분에 있어서는 여가부 폐지도 얘기했지만 여가부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가부가 제대로 여성을 대변하는 그 부로서의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사실 자기 반성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폐지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2030의 여성들이 그럼 폐지하겠다고 그러는데 반대하고 드러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페미라고 하는 것도 극단적인 어떤 여성층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여성의 표를 끌고 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걸 안철수 후보의 표는 저는 절반 이상은 윤 후보 쪽으로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한 4분의 1 정도는 이 후보 쪽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마 기권하거나 이제 심상정 후보 쪽으로 한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아니, 잠시만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방금 짧게요? 말씀에 저는 이제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일단 하나는 이제 누구 말에 동의하기 어려운? 아니 이제 이용호 본부장님 말씀. 본부장님 페미니즘이 극단적인 이걸 대변하는 게 사실 지난번 TV 토론 때 윤석열 후보 직접 뭐라고 했습니까? 페미니즘 휴머니즘이라고 직접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이다. 물론 100% 물론 이제 기본 구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페미니즘이 극단적인 어떤 일부 여성만을 대변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윤석열 후보도 휴머니즘이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요. 그리고 사실 여가부 폐지가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폐지를 거신다면 그럼 여성 정책 강화를 예를 들면은 거셨어야죠. 그런데 이제 여가부 폐지만 있고 심지어 그게 청년 정책의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TV 토론에도 봤지만 그거는 명백하게 20대, 30대 남성 여성을 사실은 갈라서 예를 들면 그걸 자극하겠다라는 전형적인 이제 나쁜 형태의 포퓰리즘 정책이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잠깐만 정리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2030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2030 여성 유권자들한테 좀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저희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성 표심에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돌리겠습니다. 정치개혁안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강호식 본부장님. 정치개혁안 사실은 그 대목에 대해서도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소신은 다당제인데 본인 정작 말은 다당제 하면서 발은 통합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진심이 아닌 것이 판명돼서 저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우리 정의당 오늘 나오셨습니다만 심상정 후보 그리고 또 다른 제3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정치가 더 이상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 협력하고 조정하는 구조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저희는 계속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다당제 개혁은 그대로 네, 간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런 부분에 더 탄력이 붙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대선 전이라도 그래도 좀 국회를 열어서 좀 해보자.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그런 진정성의 발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생각보다 정치 교체에 대한 요구가 국민들이 굉장히 높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여의도 정치에서 가장 먼 두 후보, 윤석열 후보 뭐 또는 뭐 이재명 후보 다 그런 후보들인데 가장 먼 후보를 거대 양당에서 뽑아낸 것들도 아마 그런 측면인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다당제로의 안철수 후보까지 같이 해서 또 심상정 후보하고 또 작은 정당들이 다 정치적 공간을 펼칠 수 있게 하자고 하는 것의 반응들을 보면 정치개혁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아닌가,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대선 전에 정개특위 열고 본회의 열겠다고 지금 그 제안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흘 남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 이제 그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하는 취지들이 너무 많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상 이제 그게 대선 전이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후회라도 열면 이게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개혁안을 민주당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했음에도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뭐 그 이제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그동안 사실은 집권 여당이 180석 가까이 이렇게 여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했다고 하는 사실 자기 반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지 정치 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행정부 수반을 바꾸는 것이고, 정치 교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사실 총선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정치의 다수,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입법부의 주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 때 정치 교체 얘기하는 게 뜬금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거세니까 교체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새로운 그 정치 교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인데, 지금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잠깐 이제 제가 돼도 정권 교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별화하는 거냐, 그러면 승계가 아닌 것이냐라고 논란이 생기니까 그래서 다시 집어넣고 그러면서 당도 이재명의 이제 민주당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정권 교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지금 이재명 후보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채택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공동정부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정치 교체 얘기를 꺼낸 것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아까 강훈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의 개혁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개혁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뽑는 자리에서 정치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 예. 지금 그 집권 여당이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정말 국민에게 겸허하게 존중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안철수 후보 부분을 다당제와 연결시켜서 마치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뛰면 다당제가 유지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선 이후에 진지하게 논의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일화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판세 각 당이 보고 있는 현재의 구도까지 지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이 얘기를 제일 주목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제 마감된 사전투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수요일 예정돼 있는 본투표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거고, 표심, 그다음에 선거 결과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층적으로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전투표율 최종 마감치 보시겠습니다. 자, 20대 대선 사전 투표율이 36.9%가 나왔습니다. 직전 대선은 26.1%인데 10.8%포인트, 그러니까 뭐 3분의 1 이상 이렇게 늘어났네요, 보니까. 21대 총선 26.7, 지방선거는 20.1에 비해서 지금 거의 퀀텀 점프를 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지역별로 보실까요? 사전 투표율. 네, 사전 투표율 전남이 제일 높습니다. 51.5, 전북 48.6이고요. 눈여겨보셔야 될 게 우측 하단에 경기가 33.7로 제일 낮습니다. 하나 더 있나요? 잠깐만 좀 더 보여주세요. 전남, 전북, 광주, 호남이요. 전남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율이 51.5%인데 이거는 기록적인 사전 투표율이 아닌가 싶고요. 서울이 37.2, 경남 35.9, 경기가 33.7로 제일 낮다라는 측면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식 본부장님? 저렇게 엄청나게 높게 나온 거. 호남에서 높게 나왔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워낙에 호남이 그 역대 과거로부터 소위 말한 정치적인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지 저희는 특별히 의미 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번 선거에 전반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투표율이 좀 높아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 사실 또 의외로 지방이 좀 더 투표를 도시보다는 지방이 좀 더 투표를 많이 한 경향들이 있는 것들도 사실은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돼서 많이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분산 투표 효과 때문에 된 것이라고 보고요. 사전 투표율이 높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정치적 유불리로 분석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도 어디 방송에서 호남에서 많이 높은 게 20대 남성들이 많이 해서 높아졌다고 그렇게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하거나 또는 뭐 크게 폄훼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표율 높아지는 거는 뭐 정치 자체 또는 대통령 선거 자체가 건강한 의미를 가지는 거니까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 본투표까지도 저희가 투표 동료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강훈식 본부장께서는 코로나 이슈가 아마 크게 지배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유권자 지지층들도 많이 투표한 걸로 보고 계시죠? 참고로 저희가 준비한 게 그래픽 하나 더 있거든요. 사전 투표 의향이 이재명 지지층, 윤석열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사전 투표를 언제 할 거냐, 본 투표를 언제 할 거냐 이걸 나눠서 봤는데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지층에서 사전 투표 의향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대로 반영이 됐다면 저 여론이 정확하다면 이용호 본부장님 어제 사전 투표는 2배 이상 민주당 이재명 지지층이 많다로 단순 계산할 수 있는 건데 꼭 그렇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저게 이제 언제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방송 3사 여론조사 기본적으로 이제 자세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요.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제 부정 사전 투표가 뭐 부정 선거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네. 특히 일부분에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뭐 그게 부정 투표, 부정 선거로 연결된다고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해라고 사실 동료를 많이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정선거 논란이 있으면서 사전 투표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높아졌고 또 사전 투표에서 어느 정도 투표를 하지 않으면 본 투표에서도 투표를 끌어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사전 투표 동료 잡을 꽤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서 미리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좀 해야 된다고는 심리가 확산됐다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선거가 이게 좀 뜨거우면 그게 더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이 기본적으로 높았는데 그러나 이번에 좀 더 높은 것은 그래도 조금 더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미돼서 그 부분은 좀 저희한테는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좀 도움이 되는 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보신 그래픽은요. 그 방송 3사가 3월 2일까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고요. 중앙선관위 방송 3사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조사 개요, 조사 시기, 조사 방법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선거법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사전투표가 높을 거라고 예상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는 제도적으로 안착이 됐고 할 때마다 올라갔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보다 2020년 총선이 좀 더 높았고 그리고 이번에 뭐 30% 중반까지 갈 거라고 예측됐기 때문에 이제 그건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팽팽하기 때문에 양쪽에 다 결집해서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세 번째 이제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니까 그 사이에 자기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당일날 투표할 때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지금 6시부터 이후에 투표. 그러니까 미리 좀 하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그 호남이 높았는데 호남은 늘 높았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호남 세 곳하고 세종시가 제일 높았거든요. 그때. 이번에도 그 네 군데가 제일 높아요. 근데 실제 본투표 때 가면 다 평균 투표율에 수렴됐습니다. 그때 광주가 77% 투표율이었는데 본투표율이 광주만 한 80%, 한 3% 높았고 나머지 뭐 전북, 전남, 뭐 경북 거의 다 뭐 1, 2% 안으로 다 수렴됐기 때문에 본투표 때는 아마 이제 그 좀 낮았던 지역들도 투표를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정의당은 어떻게 보세요? 사전투표. 그러니까 사실 사전투표가 제도 도입 초기와는 다르게 뭐 진보에게 유리하다, 보수에게 뭐 불리하다 또는 이거 공식은 이미 깨졌다고 봐요. 정의당도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냥 이거는 오히려 이제 유권자들의 이제 투표권을 좀 더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이미 안착이 되면서 어느 쪽의 유불리를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 뭐 이번 선거 같은 경우 이제 뭐랄까요? 그냥 표심들을 일찍 결정하신 분들은 일찍 투표하시는 거고 조금 더 지켜보겠다 또 이런 분들은 이제 본투표 하시는 거고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사전 투표보다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 확진자들 지금 투표하는 거 이게 지금 이게 선관위가 이제 이 급하게 어쨌든 상황이 급하게 도입됐다 하더라도 이게 생각보다 좀 설왕설래가 많을 것 같고 이게 유권자들의 좀 불만도 과정에서 실제 투표하셨던 분들이 이게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거냐. 물론 이제 뭐 선거 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이 어제 많이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사전투표율 방금 보신 그래픽에서도 확인하셨습니다만 호남 지역이 특별하게 높았고 경기가 제일 낮았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안철수 후보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호남에서 지지세가 비교적 견고하고 강한 편인데 윤안 단일화의 반발심이나 역풍 때문에 이렇게 그 표심으로 연결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호남 지지율 저희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호남 자체가 아까 우리 박성민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수렴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호남이 유독 높은 것은 이제 평소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래서 그런 것이지 그게 무슨 결론적으로 더 높은 투표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효과도 전체 전국적으로 미치는 저희 지지층에 주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더 큰 편이지 호남에 특별하게 메시지를 더 준다거나 뭐 이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지는 그렇게 않습니다. 보세요? 추가로 한 가지 좀 이제 제가 그 보태고 싶은 얘기는 이번 대선은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1일.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각 당에서 그분들의 이제 대선에서의 뭐 이렇게 공헌도라고 그럴까? 나름대로 얼마 역할을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고 또 이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스스로 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사전투표에서도 그분들이 많이 독려를 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추가로 이제 사전투표를 높이는데 좀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뭐 재보선 때도 그렇습니다만 그 자유한국당 그때 뭐 사전투표 선거 부정 시비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도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한 부분들도 아마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박성민 대표님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작용했다고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전투표율이 37 잠깐만요. 얼마였죠? 36.9였죠. 2017년 대선 최종 투표율이 77.2였는데 이게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80%를 돌파할 수도 있다 할지. 예컨대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직전 대선 투표율이죠. 직전 대선 투표율이 77.2였습니다. 15대가 언제냐면 요게가 아마
80.7이 87년 대선 97년. 97년인가요, 저 때가요? 97년 대선이었네요. 그러니까 87년 대선이 그때가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었고 그 이후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 97년 대선 15대 80.7이었는데 저기를 이번에 아마 깰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만큼 사전 투표율 열기가 뜨거웠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은 대선 투표율은 결국 양 세력의 뭐 결집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결국 뭐 유불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투표율은 대단히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 투표가 제도적으로 안착되고 진영 간의 팽팽한 싸움이 되면서 그 코로나 우려를 많이 했던 2020년 총선도 66%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건 이제 사상 유례 없는 총선 투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도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실제 여론조사를 발표할 때 전화면접조사는 100% 국민들이 다 투표한다는 걸 전제로 그 세대별 인구 보정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예, 투표를 감안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그래서 판별 분석을 하죠. 투표율까지 해서 갤럽에서 그렇게 해서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 지역별 투표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00%가 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80%가 된다든가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 수렴하게 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변동성이 더 있는 거고 그렇죠. 높으면 높을수록 그 여론조사 일치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보였던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나쁜 신호는 아닐 거다 이렇게 봅니다. 강호식 부장. 나쁜 신호가 아니라는 건 어떤 기준에서? 편이 너무 명확한 데서 그거는 쓰신 거 제가 아니에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제가 오늘 3당에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시기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얘기는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적어도 윤석열 후보가 불리하지는 않고 그런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여론조사 쪽에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투표율만 보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들이 대체로 박빙이었기 네. 때문에 1, 2%만 움직여도 이게 지금 다르죠. 승패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부동층 아까 강훈식 본부장 말씀하신 2030 여성표가 어디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성미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좀 톤다운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보통 여론조사라는 게 ARS로 하면 응답률이 한 3%, 4% 되고 그다음에 전화면접조사를 하면 20% 정도 전후로 됩니다. 네. 근데 투표율은 그거보다 훨씬 높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우리가 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열성과 지지가 있는 분들이 응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투표율이 더 높다는 건 그만큼 그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여론조사에 안 나타났던 분들이 투표하러 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하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이다. 근데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 물론 현재의 상황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 또는 국내외적인 정세의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이야기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분들 중에 의외로 야 뭐 정권 교체 알겠어. 근데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다시 의회랑 170석 되는 의회랑 또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잖아.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 말이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2년 동안에 이 위기 상황을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즉각 바로 이 위기에 투입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그게 그 즉각 투입해서 일할 수 있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갈급한 분들이 좀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성주 실장님 짧게. 네. 예, 짧게 투표율 관련된 걸로 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투표율 올랐을 때 이제 진보나 개혁 쪽 이쪽이 유리했다고 한 것은 젊은 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그쪽에 올라가니까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젊은 층의 투표의 어떤 그 표심의 향방이라는 게 경향성이라고 굉장히 하죠. 복잡하잖아요. 네. 이전처럼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표율이 높은 것이 진보에게 유리하냐 보수에게 유리하냐 이렇게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진보 정당의 정의당에서도 굉장히 냉정하게 사실 인식하고 좀 전략을 짜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거의 한마디만 할게요. 예, 예, 조금 전에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투표율이 높으면 그 민심에 수렴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선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것이 정권 교체 여론이 50%를 넘는다고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렴한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조성두 시장 말씀하셨지만 2030 세대들이 요즘에 윤석열 후보에 많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높은 것은 저희한테 유리합니다. 뜨거운 투표율, 사전 투표율 관련해서 제가 하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투표 열기가 높다, 그다음 투표율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성숙도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갑긴 한데 저는 솔직히 좀 후유증이 걱정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최근에 실시된 대선에서 이렇게 상대 진영을 상대로 해서 치열하게 이렇게 갈라졌던 선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대 진영에 대한 반감이 이 정도로 아마 극심하게 갈라진 선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높은 투표율만큼 후유증이 걱정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남아 계십니다만 두 후보 가운데 한 분이 당선이 될 텐데 선거 이후에 가장 큰 과제는 역시 국민 통합이나 갈등 치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은 정말 제3, 제4 제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좀 신경 써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사전투표에서 지금 약간의 조금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뭐 사고들도 있었고요.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차후에 본투표에서 이 부분들이 조금 잘 정리되지 않으면 사흘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선관위에다가 우리 강호식 본부장님 혹시 당부하실 분? 예, 아니 저희도 어제 바로 그 성명 논평을 바로 냈습니다. 저희 상황실에서 어제 코로나 확진자들 투표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분들을 마치 이렇게 격리하듯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 만한 여러 장면들이 나왔고 또 그런 불만이 접수됐습니다. 6시까지 투표하고 그 뒤 시간을 물론 주긴 했습니다만 공간과 방식에 있어서도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는 당 차원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력하게 요청해서 본투표에 때는 그런 서운함이 없도록 조치를 이미 하고 있고 또 해나갈 겁니다. 혹시라도 이게 뭐 추후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박빙 뭐 10만 표, 5만 표 이렇게 뭐 이를테면 간발의 차이로 선거 당선자가 결론이 나는 경우에 어제 사전 투표 과정에서 벌어졌던 약간의 좀 마찰음 이런 부분들이 선거 부정 시비나 승복 시비나 이런 쪽으로 번지진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영호 본부장님.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근데 정말로 어제 선관위가 준비했던 것은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그 예측도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했어야 되는데 날씨가 이렇게 추운 날에 또 이게 확진자들을 따로 모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했고 또 투표 용지를 그대로 그냥 개인한테 전달을 하는 형태를 통해서 다시 투표함에 넣다 보니까 거기에 불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무슨 이렇게 이재명 후보 이름이 기표돼 있는 그런 투표용지가 나와서 이렇게 좀 항의 소동이 있었는데 그냥 그게 해프닝이라고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늘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 앞으로 본투표에서는 없었으면 좋겠고 선관위가 좀 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잘 듣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선관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좀 미비하지 않나, 심각성을 좀 모르지 않나 하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정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박성민 대표님, 이게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나올 변수는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남았나요? 또 놀랄 일이 더 남아 있습니까? 사전투표 제도에 좀 민주적으로 좀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날도 선거는 계속되는데 그때 벌어지는 돌발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투표를 끝내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어쨌든 돌발 변수라는 건 누구도 예측 못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좀 봅니다. 다 나왔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럼 섣불리 말씀드린 거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도 사전투표 들어가기 전에는 그때 당시 그 미래통합당에서 악재가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주말에는 일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에는 그 민주당 쪽에서 악재가 사람들이 이제 실언이나 막말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중도층에 영향을 미칠 텐데 어쨌든 사전투표 끝난 상태에서 3일간 더 진행되니까 그 돌발 변수는 누구도 예측 못하죠. 알겠습니다. 정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호소의 말씀 우리 이영호 본부장님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지금 현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해왔는가라고 하는 걸 보시고 국민들이 매우 지금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화가 나 있는 부분은 지난 경제나 부동산 그 외에 내로남불 그 외에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 정치를 하면서 너무 국민들을 갈라치기를 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저희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집권하게 되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리고 또 실용주의 정당 지역과 이념을 넘어선 그런 실용주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미래를 보신다면 그리고 국민이 편안한 정치를 보신다면 윤석열 후보를 꼭 좀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의 조성주 실장님. 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뭐 당연히 평가의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건 민주주의에서 선거라는 것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만큼 반영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시민 공동체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실어서 또는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선거만이 아니라 자기 삶이나 자기 목소리가 얼만큼 이 사회에 반영되는가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는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어쨌든 우리 사회의 비주류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워진 양당의 굉장한 네거티브 속에서 지워진 목소리와 시민들을 대변하는 선거와 캠페인을 계속해왔고 그런 정책들을 이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심상정과 정의당의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에게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를 위한 우리 강훈식 본부장의 마지막 당부 말씀. 선거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반성해야 되는 게 참 많구나라고 느끼는 저 스스로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분노하신 국민들에 대해서 3월 9일 하루만 생각한다면 투표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 코로나19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 여파라든지 그리고 미중 패권 간의 우리나라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당장 국정 운영을 누구에게 맡겨야지 5년 동안 편안하게 국민의 마음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국민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지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72석이라는 것이 저희한테도 참 무거운 책임감으로 느껴집니다만 또다시 이 2년 동안 대통령 하나 뽑고 나서 하루의 분노로 풀지 못하고 5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재명 후보 꼭 국민들께 마지막까지 절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박 대표님도 감사합니다. 네, 일요진단 라이브. 다음 주에는 대선 결과와 대통령 당선인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강원 동해안, 경북 울진 산불이 걱정이네요. 밤에도 어떻게 좀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인데 빨리 진화돼서 주민 피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KBS의 산불특보 귀 기울여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ge blows straight into their face.